대화할 때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또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특별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화를 당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면 또는 이미 만났더라도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해서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또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친절합니다. 또 두 번째는 복수심이 강합니다. 첫 번째로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또 들린다면 바로 이런 특별한 분들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불친절합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말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듣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할 것을 생각해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듣기 좋은 말로 돌려서 말하든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친절한 분들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나의 성대와 입과 뇌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들리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복수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 서로 얼버무리고 하여 관계를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수심이 많은 분들은 자기가 항상 옳고 맞아야 하고 상대방이 부족하고 틀려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릴 때까지 대화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보통 상대방은 부드럽게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며 대화를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복수심이 많은 분들은 대개 그게 아니고요 라며 말꼬리를 잡습니다. 상대방이 보통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라며 대화를 마치려고 하면 복수심이 많은 분들은 또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수심이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않으면 대충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수심이 많은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손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그냥 나에게 불친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태도를 본 다음에 자신에게 극친절, 극존중, 극존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에 대해서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해야 자신이 당한 무시를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런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태도에 대한 긍지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가지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며 자신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녀로 산다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넌 왜 이렇게 물러터졌니? 넌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니? 이런 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자살을 해도 이런 분들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불쌍한 부모라는 걸 무기삼아 남에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친구여도 정말 피곤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너 손해보는 짓 하고 있어 라고 나를 막 비난합니다. 이런 분들은 타인을 내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으면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스스로에게 패배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분들은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굉장히 그리고 항상 똑똑하고 늘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본인을 굉장한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고 나서는 남에게 왜 끼어들지?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차가 자기 앞을 막으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폭 운전을 하면 할수록 운전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죠.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들은 보통 이 두 부류를 보통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상당히 똑똑하고 맞는 일만 하고 맞는 말만 하며 올바른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욕먹을 짓을 한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내 지인으로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이유 통계를 보면 월급이 적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직장 상사와의 마찰이나 동료와의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상사나 동료들이 주로 쓰는 말이 7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두 번째는 문제다. 세 번째는 큰일이야. 네 번째는 맞게 하는 거야. 다섯 번째는 왜 그랬냐? 이유를 대봐. 여섯 번째는 뭘 잘못한 거야? 일곱 번째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주 쓰는 7가지 말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이 맞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며 한숨을 쉬면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가슴이 턱 막혀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이런 분들은 맨날 조그만 실수만 해도 큰일이다 이럽니다. 사실 자기 생각에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면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맞게 하는 거야? 그럽니다. 속 터지죠? 다섯 번째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은 왜 그랬냐? 이유를 대봐 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이런 유형이면 자리를 피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뭘 잘못한 거야? 그러더라도 또 잘못했습니다 해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이런 분들이 또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입니다. 자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아주 나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같이 당하다 보면 우리는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화를 참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남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남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는 어쨌든 기분 나쁘다고 느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설사 남에게 공격당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 공격을 참을 때 10이라는 고통을 느꼈다면 이런 분들은 그 공격을 참을 때 100이라는 고통이 생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는지 그 두 가지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본인이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감정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투사의 기질이고 두 번째는 양육과정상에서 생겨나는 기질입니다. 이 첫 번째 요소 타고난 기질인 투사의 기질은 바로 타고 태어난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옛날의 미이라의 시체를 보면 보통 칼에 맞거나 두둥겨 맞아서 죽은 시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을 때는 그 투사의 기질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이 유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은 항상 그 기질이 유전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무장 독립 투쟁을 했거나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처럼 한때는 정말로 유용했던 유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한 사회에서는 전혀 유용하지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기분 나쁜 감정을 크게 느끼는 이유가 이 바로 양육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양육 과정은 이야기를 듣는 것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서 맞고 들어왔는데 야단치는 부모들이 옛날에는 진짜로 있었습니다. 맞고 들어온 아이를 오히려 가서 때리고 오라고 다시 밖에 내보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살면 바로 이런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아예 폐륜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욕하고 때려서 제압하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가 커질수록 선제적으로 부모에게 욕을 먼저 하거나 부모를 아예 때려야 한다고 양육되어서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두들겨 패는 폐륜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폐륜화들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이런 잘못된 양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질적인 부분의 요소와 양육적인 부분의 요소가 합쳐져서 이런 분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가 공격을 받는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마주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을 만날 때는 절대로 집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과는 계속해서 말이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꼭 만나야 한다면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고통을 당할 때 계속 연속적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이라도 화장실에 간다든가 아니면 전화가 왔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지나치게 동조를 해주게 되면 나를 자신과 같은 편으로 여겨서 계속 남의 욕과 비난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욕한 대상에 대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해 편견을 가지게 되고 상대에게 기가 빨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공감을 해주면 해줄수록 진짜 간만에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더 많이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혹시라도 네가 잘못했어 하는 순간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까요? 궁색하지만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의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불명료하게 하고, 두 번째는 뇌 사용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맞서 싸워볼 각오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명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아닌 식으로 김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심리적으로 멀어지건 거리로 멀어지건 시간으로 멀어지건 불명료하게 구렁이 담 넘듯이 멀어지는 게 제일 좋은 청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런 분들을 보거나 대했을 때 이해하려고 나의 뇌를 쓰면 안 됩니다. 보통 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가 와가지고 나쁜 사람이 왜 나쁘게 하는지를 설명하더라도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이해했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잘못된 양육을 받아서래. 네 탓이 아니었던 거야. 네가 이렇게 되었던 거는 네가 타고난 기질인 거야. 너 정도면 잘 참고 있는 거야 하면 상대방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이상한 놈이었어? 하면서 원한을 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해한다 한들 그 이해를 이런 분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 이런 분들을 꼭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이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해는 나를 객관화시키는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고 하면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때 내 감정이 휘말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즉 분석하는 겁니다. 너는 불친절하기 때문에 방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욕하는 거니? 그거는 네가 방금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욕을 하는구나. 그러면 논리는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과의 대화를 좀 더 잘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보다는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십시오.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명료해지고 명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덜 상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한다는 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맞받아 싸워야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 막가파와 싸운다든가 술 취한 상대방과 싸우는 건 굉장히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가파하고 그 술 취한 분들은 공격력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진짜로 칼 들고 찌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진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일단 지원군이 많은 상태에서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약에 이기고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으로 이분들하고 싸워서 이분들의 길을 꺾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법적인 문제를 삼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내용 증명만 보내도 상당히 침착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 공격력이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맞서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싸움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서로서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멀어지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항상 그게 냉전이 되었건 열전이 되었건 싸움만이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될 수도 있으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착한 사람들은 싸우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사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다시 말려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아주 약한 척을 잘합니다. 그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힘들게 싸워서 멀어지게 되면 계속 멀어져야 삽니다. 싸워서 이겨서 내가 주도하는 좋은 관계를 이런 분들과 함께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고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 자체는 이런 분들과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고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4가지 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넌 네가 뭐 미안해하는지 알기나 해? 너 나 열받으려게 하려고 말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이고, 두 번째는 야, 뭘 잘했다고 울어? 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은 네 잘못이야. 에? 뭐가 심한데 내 말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하면 잘 끊습니다. 그리고 지 말만 해놓고는 잠깐 나 바빠서 할 일이 있어서 하고 비워버립니다. 네 번째는 난 뒤끝이 없어. 바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첫 번째, 넌 네가 뭐 미안해 하는지 알기나 해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말꼬리 잡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분들과의 대화는 말꼬리 잡기로 인해서 끝이 없습니다. 미안해 하게 되면 넌 네가 뭐 미안해 하는지 알기나 해? 바로 이것도 말꼬리 잡기입니다. 그리고 대답 없이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너 나 열받게 하려고 말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침묵하는데도 정말 끝내주는 말꼬리 잡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신은
내 말에 배관시하듯 무시하고 침묵을 밥 먹듯 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의 화법은 대부분 남 탓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분이 붙이거나 감정이 복받쳐서 울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럽니다. 야, 뭘 잘했다고 울어? 진짜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말을 해서 상대방인 내가 기분이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인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럼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은 네 잘못이야 라고 합니다. 설사 이렇게 말을 안 했어도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심한데? 라며 꼭 따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인 남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분들은 세 번째 특징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은 전화를 잘 끊습니다. 전화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딱 끊어버립니다. 또는 자기 할 말만 하고 혼자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잠궈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할 기회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좀 점잖게 해도 잠깐 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일어납니다. 바로 말만 퍼붓고는 귀를 막아가면서까지 아예 안 듣습니다. 설사 내가 이야기를 시작해도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는 또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또 이런 분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난 뒤끝이 없어. 우리 속담에 제일 잘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맞은 사람은 발붙 고자고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나쁜 놈은 항상 더 잘 잡니다. 피해자는 당한 수치심도 있고 해서 억울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잠을 잘 잡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자기 화풀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었겠다. 자기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잠을 잘 자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방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꼬리 잡기에 대한 대응법이고, 두 번째는 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물어보는 방법. 세 번째는 정신분석과의 2가지 상반된 대립 논리를 한번 또 이용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많이 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꼬리 잡기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내가 굉장히 나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 감정이 생각 이상으로 상하지 않는다면 진정을 다해서 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에 자식도 있고 하면 주로 이 방법을 많이 택하게 되고 운명이라 생각하고 다음 생을 기약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감정이 몹시 상한다면 바로 일어나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하는 방법을 역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이겨보고 싶은 거죠. 바로 이야기하다가 딱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듣지도 말고 일어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또 말을 멈추는 겁니다. 혹은 굉장히 오랜 동안 침묵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 상태가 죽으려고 그러죠.
보통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상대가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정말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가 그 어떤 말대답을 하더라도 나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방이 내 침묵에 대해서 너 나 열받게 하려고 말하는 거야 라며 또 말거리를 잡을지언정 계속 침묵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침묵으로 인해서 나는 이기는 셈이죠. 대응법 두 번째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이럴 땐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야 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면 됩니다. 난 아닌데? 그럼 그분이 설명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설명 안 할 건데? 그러면 진짜 이런 분들은 열 많이 받습니다. 상대방이 말꼬리를 잡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난 약자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너에게 설명해야 돼? 넌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는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게 맞아. 이처럼 어찌되었든 간에 대화를 계속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말꼬리가 이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대화를 종결해야만 합니다. 대응법 세 번째로는 이 남탑하는 환자분들을 대하는 정신분석과의 두 가지 상반된 대립 논리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두 타입의 한쪽 극단은 동적인 정신역학과 정신분석을 사용한 자기심리학의 대가 헤인지 코르시라는 사람의 방법으로 끝없이 상대방이 남 탓을 할 때마다 일관되게 따뜻한 태도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냥 정신병자 취급을 해주는 거죠. 또 그 정반대되는 타입은 경계선 성격 조작과 자기애적 병리학에 관한 정신분석 이론가인 오터 프리드만 컨버크라는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지지 말고 되받아줘서 상대방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해줘야 한다는 아주 강단 있는 직면법 대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비난이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물러나지 않고 나한테 진짜 신체적 위해가 닥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가 맞설 수 있는 강단이 있다면 확실히 나에 대한 상대방의 비난을 깨부수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워낙에 싸움을 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수용하는 쪽으로 간 다음에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긴 합니다. 대응법의 네 번째로는 우리들은 다들 보통 특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보통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통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법입니다. 수영하다가 너무 화나면 뭐라고 했다가 또 뭐라고 했는데 너무 세게 나오면 또 수영했다가 결국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살다가도 한두 번씩 만나게 되는 거고 또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가족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매일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부인이나 남편이 그런 경우는 특히 이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죠.
결국 자기 이야기만 하는 분들을 대하는 방법은 결국 나도 이런 분들과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전화할 때까지 전화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정도까지 괴로움을 느낀다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정확히 끊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본인은 뒤끝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뒤끝이 없지만 나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또 공감도 잘하면서 복수심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잘 싸워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는 끝내주게 나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공감을 잘하고 진짜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는 건데 진짜 본인의 행동이 나한테 주는 상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받는지 이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긴 합니다. 평소에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고 그런 분인데 이분의 한두 마디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분이 그거를 너무 모른다고 한다면 이때 이분한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표현해 줄 때에는 평소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엄마인 경우에 아이들이 평소에 엄마 미치겠어. 엄마 진짜 그러면 나 죽어버리고 싶어. 그래도 이런 엄마분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요, 일기장이나 메모에서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엄마들이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사를 찾아가고 난리를 떱니다. 우리 애가 큰일 난 게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최소한도의 공감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분이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건 표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버리면은 그분이 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편지를 써서 보내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이 심리학자가 그분의 말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소견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 뭔가 그분이 내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형태로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내용 증명이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딱 끊던가 아니면 뭐 각오하고 살면서 죽어서나 벗어나는 다음 생에서나 기대해야 되는 이런 양극적인 방법 뺏기는 없다고 설명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들리는 분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